정류장은 늘 같은 곳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저녁엔 다시 같은 자리에서 마지막 승객을 배웅하죠. 하지만 버스는 다릅니다. 버스는 같은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않아요.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또 다른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인생이 정류장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만의 노선표를 만들고 자신만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72세 오해란의 이야기입니다. 35년 동안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목적지로 데려다 주었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만의 목적지를 찾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오해란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이 떠지는 것은 35년간 새벽 첫차 운행을 했던 몸의 습관 때문일 겁니다. 침실을 나서면서부터 그녀의 하루는 시계 태엽처럼 정교하게 돌아갑니다. 먼저 손자들의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민수와 다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들을 깨우고 교복을 챙기고 가방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습니다. 35년 전처럼 여전히 운전석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지는 초등학교. 손자 준호를 내려주고 두 번째 목적지는 중학교. 손녀 수민을 내려줍니다. 아이들이 내릴 때 할머니, 오늘도 태워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건 처음 몇 달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안녕하고 뛰어나갑니다.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헤라는 문득 생각합니다. 버스 기사였을 때는 승객들이 요금을 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어도 그녀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일까요? 집에 도착하면 두 번째 업무가 시작됩니다. 빨래를 돌리고 어제 저녁에 다 떨어진 반찬들을 새로 만듭니다. 다연이 출근하기 전에 남긴 메모를 확인합니다. 어머니, 오늘 준호 학원 픽업옷이 수미는 친구네서 저녁 먹고 8시에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내일 병원 가는데 어머니도 검진 받으실 거 있으면 함께 예약해 주세요. 헤라는 메모를 읽으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녀의 시간표가 온전히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짜이게 된 것이. 버스 기사였을 때도 시간표는 있었지만 그건 회사에서 정한 공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도 있었고 퇴근 시간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24시간 내내 대기 상태입니다. 가족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호출될 수 있는 상태 말이죠. 오후에는 마트에 갑니다. 장을 보는 것도 이제는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다연이 어머니가 요리를 더 잘하시고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시간이 많다. 정말 그럴까요? 헤라는 마트 카트를 밀며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시간이 가족들에게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옛 동료 기사 아저씨가 말합니다. 헤란 씨, 요즘 어때? 편하게 지내지? 헤라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요, 편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자문합니다. 정말 편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종류의 바쁨일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헤라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버스 정류장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자신이 운행했던 노선의 정류장입니다.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운전기사였습니다.
이름이 있었고, 전문성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뭘까요? 집에서는 운전 잘하는 엄마, 시간 되는 사람, 아이들 돌보는 할머니입니다. 이름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해란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요? 변화의 신호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헤라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고르고 며느리가 요청한 특별한 소스 재료를 찾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비는 차가웠고 시장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헤라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헤란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도 버스 운전 중 급브레이크를 밟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35년간 사고 한 번 없이 운전했던 자신이 이런 작은 사고로 다치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기다리는 동안 헤라는 다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연아, 나 병원에 있어. 손목을 다쳤어. 다연의 첫 번째 반응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였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럼 오늘 아이들 픽업은 어떻게 하죠? 였습니다. 의사는 손목 골절이라고 했습니다. 깁스를 해야 하고 최소 6주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운전은 당분간 어렵다고 했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잠깐이나마 쉴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헤란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아이들은 누가 데려다 주지? 어머니 손목이 나으실 때까지 장보기는 어떻게 하지? 이번 주말 준호 축구 경기 응원도 못 가시는 거네요. 헤라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다쳤다는 것보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가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으로만 평가되게 된 걸까요? 그날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다영과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혼자서 이런 일들 다 하시는 것도 무리였어. 나이도 있으시고. 그렇긴 한데. 그럼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거잖아. 아니면 실버하우스 같은 곳에 잠깐 모셔두는 건 어때? 우리도 숨 좀 돌리고 어머니도 또래분들과 지내시고.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긴 해.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우리가 계획했던 여름 크루즈 여행 다녀와서 생각해보자. 어머니는 어차피 배 멀미 심하시니까 우리끼리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헤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안내방송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실버하우스입니다. 하차하실 분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호출되는 운전기사였구나. 건강할 때는 유용한 자원이었지만 다치면 부담이 되는 존재였구나. 깁스한 손목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35년간 수많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 준 자신이 정작 자신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계획하는 미래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헤라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손목을 다쳐서야 얻게 된 시간이었지만요.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부속품이 된 걸까요? 언제부터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우선이 된 걸까요? 며칠이 지나고 식탁 위에는 크루즈 여행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컬러 팜플릿에는 지중해의 푸른 바다와 웅장한 크루즈선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헤라는 팜플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참 예쁘네. 다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배 멀미가 심하시잖아요. 예전에 부산 가실 때도 차에서 힘들어 하셨는데 크루즈는 더 힘드실 거예요. 우리끼리 다녀올게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손목도 아직 안 나으셨는데 여행 가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집에서 편히 계세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맞았습니다. 실제로 배 멀미도 있었고 손목도 아직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참여 여부가 불편함을 기준으로 결정되게 된 걸까요? 그날 오후 다연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족 사진 좀 확인해 주세요. 크루즈에서 찍을 사진의 구도를 미리 생각해 보고 있어요. 화면에 떠오른 시안을 보는 순간 헤란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수, 다현, 그리고 두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크루즈선 갑판에서 웃고 있는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말이죠. 어머니 자리는 어디예요? 아, 어머니는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헤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들이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 사진에서 편집되어 버렸다는 것을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 계획에서도 편집되어 버렸다는 것을요. 그날 밤 헤라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버스기사 시절의 객은 배지였습니다. 3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한 것을 인정받아 받은 배지였습니다. 그 옆에는 장기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본인 명의의 소형 다세대 주택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 집은 헤란이 버스기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들 가족이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헤란의 소유였습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특히 자신의 존재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것은 오히려 위험한 신호라는 것을. 헤라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오해란. 자신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자신만의 계획을 세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헤라는 오래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의 필요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기준으로 한 계획 말이죠. 서랍 맨 아래에는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버스기사 시절부터 적어온 메모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바닷가에서 작은 책방을 해보고 싶다. 커피도 팔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곳. 20년 전에 적은 꿈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막연한 상상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헤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류장을 떠날 시간이다. 크루즈 출발 당일 아침 헤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창밖으로 민수 가족이 큰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 있었고 다연은 여행 준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에 짐을 싣느라 바빴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집 잘 봐주세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 헤라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헤란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박 사장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해란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집 관련해서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몇 시간 후 박 사장은 헤란의 집에 왔습니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란 씨, 이 집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전세로 내놔도 괜찮은 수입이 나올 거예요. 관리는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고요. 헤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세보다는 월세로 했으면 해요. 그리고 세입자 관리, 집수리 이런 것들 모두 위탁으로 맡기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죠. 괜찮은 선택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혜란 씨는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통영으로 내려갈 생각이에요. 통영이요? 갑자기요? 혜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20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에요. 두 번째 전화는 은행이었습니다. 장기적금과 퇴직금 통장을 관리하던 곳이었습니다. 네, 적금 해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통장에서 일부 인출도요. 창구 직원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적금을 해지하시면 이자에서 손해를 보실 텐데요. 괜찮아요. 지금 필요한 돈이에요. 헤라는 차근차근 계산해 봤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과 적금, 그리고 퇴직금 일부를 합치면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자립할 수는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통영의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인터넷으로 알아본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문의드렸던 바닷가 근처 작은 집 말인데요. 아, 15평 목조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있습니다. 계약하고 싶어요.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계약하시면 일주일 후부터 입주 가능해요. 그럼 내일 통영으로 내려가서 계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헤라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헤라는 오래된 노트를 꺼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적었습니다. 바람 책방이라는 이름도 그때 정했습니다. 중고책도 팔고 간단한 커피도 내리는 작은 책방. 바닷바람이 들어오는 조용한 공간. 다음 날 아침 일찍 헤라는 통영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오랜만에 승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운전석에서 바라본 풍경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통영에 도착해서 부동산을 만나고 실제로 집을 봤습니다.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1층은 카페 겸 책방으로 2층은 생활 공간으로 쓰기에 딱 좋았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을 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헤라는 빈 집 안에 서서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자유의 냄새 같았습니다. 대전으로 돌아가는 길, 헤라는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것과 두고 갈 것을 구분했습니다. 35년간 모아온 책들, 버스기사 시절의 기념품들, 개인적으로 소중한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날 밤, 헤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거나 변명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결정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각자 삶의 속도를 지키자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면서 헤라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드디어 해낸 기분이었습니다. 크루즈에서 돌아온 가족들의 첫 번째 감정은 여행의 여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민수와 다현은 여행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크루즈에서 돌고래도 봤어요. 준호가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혜란이 나와서 어서 와, 많이 피곤하지? 하며 맞아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머니 계세요? 민수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생활하지 않는 집 같았습니다. 다연히 부엌을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치 반찬이 가득했을 텐데 말이죠. 그때 식탁 위에 깔끔한 흰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월세 전환 계약서였습니다. 혜란의 집이 월세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민수 가족이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위탁 관리 연락처였습니다. 앞으로 집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해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혜란의 새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영시 봉평동 102-3 바람책방. 그리고 마지막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다연아, 그리고 우리 손자들아. 너희가 즐거운 여행을 하는 동안 나도 내 여행을 준비했다. 이제 각자 삶의 속도를 지키자.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필요하면 연락해라. 엄마가 다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실 리가 없는데. 민수는 서류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계약 날짜를 보니 그들이 여행을 떠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봐요. 다연이 혜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돌아와 보니까 집이... 아, 돌아왔구나. 여행 재밌었어? 혜란의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밝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설명해 주세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던 일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월세를 내라고 하시면. 혜란의 목소리에 작은 한숨이 섞였습니다. 다연아, 너희도 이제 성인이고 각자 계획을 세울 나이야. 월세가 부담되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고.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잘못한 게 있다면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엄마의 시간과 감정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 그런데 우리는 민수야, 너희가 여행 계획 세울 때 엄마 생각은 해봤니? 어떤 기분일지, 뭘 원하는지 물어봤니?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혜란의 감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불편하실 거라는 이유로 배제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각자 어른답게 살면 돼. 나도 내 삶을 살 테니까 너희도 너희 삶을 계획해봐. 전화가 끊어진 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다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죠? 아이들 등하교, 집안일 모든 게 우리가 해야지. 다른 가족들은 다 어떻게 하는데. 그날 밤 민수와 다연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참여시켰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할머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수민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때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성숙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혜란에게 의존해 왔는지를 말이죠. 통영의 작은 골목 끝,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바람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혜란이 통영으로 온 지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혜란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바쁨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바쁨이었습니다. 먼저 집을 정리했습니다. 1층은 책방 겸 카페로, 2층은 거주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중고 가구를 사고 페인트를 칠하고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을 직접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책은 여러 곳에서 모았습니다. 대전에서 가져온 자신의 책들, 통영의 중고 책방에서 사온 책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기증한 책들까지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작은 선반을 가득 채웠습니다. 커피 머신은 중고로 샀습니다. 35년 동안 버스 안에서 마셔온 믹스커피와는 다른 진짜 커피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원두 고르는 법부터 추출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판이었습니다. 바람책방이라는 글자를 직접 써서 나무판에 새겼습니다. 글씨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특별한 액자를 걸었습니다. 35년 동안 운행했던 버스 노선도와 낡은 운전 장갑이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도 자신의 소중한 이야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혜라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 커피 맛은 괜찮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배낭을 맨 채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새로 생긴 곳이네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혜라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맛있어요. 바다 보이는 곳에서 마시는 커피는 또 다르네요.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여기 책방이 생겼다면서요? 구경 좀 해봐도 되나요? 물론이죠. 천천히 둘러보세요. 할머니는 책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옛날 읽던 책들이 많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책 안 읽는다던데. 저도 그런 책들 좋아해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 손님은 등대 관리인 아저씨였습니다. 커피 냄새가 여기까지 날아와서 찾아왔어요. 하나 주세요. 등대에서 일하세요? 네, 벌써 15년째예요. 외로운 일이지만 바다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람이 있어요. 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버스 기사였을 때의 자신도 그랬습니다. 오후에는 중학생 아이들이 왔습니다. 방과 후에 들러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공부해도 되나요? 그럼요. 조용히만 하면 돼요.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헤라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자들이 생각났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운 정도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헤라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매출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보낸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헤라는 작은 스탠드를 켜고 일지를 썼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에도 운행 일지를 썼었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일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판매한 책 천천히 걷는 법, 여행하는 청년이 사갔음. 오늘 들은 말 사장님, 커피 향이 바람 같다. 등대 관리인 아저씨가 해준 말. 오늘의 결심 다시는 요청이 아닌 요구에 끌려가지 않는다. 일지를 쓰면서 헤라는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정해진 노선을 달렸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노선을 그려가고 있다고. 속도도 자신이 정하고 정류장도 자신이 정하는 노선을 말이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헤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바람 책방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해낸 것에 대한 자부심 말이죠. 어서 와. 커피 마실래? 헤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쁘게 꾸몄네. 민수는 책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벽에 걸린 옛날 버스 노선도를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저 노선도 엄마가 운행하던 거지? 응. 35년의 기록이야. 헤라는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35년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 시간 동안 쌓인 경험과 꿈이 있었다는 것을요. 엄마, 우리 너무 의지했나 봐. 미안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헤라는 커피를 민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함은 습관처럼 말로만 꺼내기 쉬워. 계획표를 바꾸는 행동이 필요해. 계획표를 바꾼다는 게 너희가 엄마에게 의존하던 계획을 바꾸는 거야. 각자 어른으로서 책임지는 계획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들 가족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각자의 역할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아이들 등하교, 집안일, 모든 게 다 우리 몫이 되니까. 그럼 지금은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아이들도 더 독립적이 되었고, 다연이랑 나도 더 많이 대화하게 되었고, 헤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엄마 월세로 돌린 건 우린 어디로 가야 해? 민수가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헤란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성인이면 주거 계획은 스스로 세우는 거야. 엄마의 돈과 시간은 엄마의 것이니까. 그건 맞는 말이야.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어머니의 자산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차라리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서 고마워. 민수의 말에 헤라는 놀랐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고맙다고 하다니.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야겠어.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었나 싶어. 그렇게 생각해줘서 다행이야. 헤라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민수는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 보여. 손님도 많이 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와.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줘.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때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애들이 통영버스 투어 해달래. 엄마가 만든 인생 노선 얘기 듣고 싶대.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토요일 11시, 정류장은 여기야. 민수가 나가면서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 72살에 새 출발하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지. 민수가 떠난 후 헤라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이 반가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토요일 오전 11시 바람 책방 앞에 작은 승합차가 멈췄습니다. 민수가 운전석에서 내렸고 다현과 두 아이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준호와 수미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책방을 보는 순간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할머니가 직접 다 하신 거예요? 헤라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손자들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서 들어와. 할머니가 특별한 걸 보여줄게. 헤라는 책방 한쪽에 작은 안내판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탑승 전 약속 서로의 시간표를 존중할 것. 강요 금지, 부탁은 가능, 대가는 협의. 아이들이 웃으며 스탬프를 꽝 찍었습니다. 다현도 민수도 따라서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작은 의식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헤라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35년 동안 버스 기사로 일했다는 거 알지? 네. 그때 할머니가 배운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정류장에는 늘 다른 목적지가 쓰여 있다는 거야.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해서 불편해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 준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마다 가고 싶은 곳이 달라도 괜찮다는 뜻이야. 할머니는 할머니 목적지가 있고 너희는 너희 목적지가 있어. 같이 버스를 탈 수는 있지만 내릴 곳은 다를 수 있거든. 수민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목적지는 여기예요? 맞아. 할머니는 이곳에서 내리고 싶었어.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내리면 돼. 다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럴 만했지. 미리 상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가 너무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존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건 좋지 않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독립할게. 집도 알아보고 있어. 그래, 다행이야. 오후에는 모두 함께 통영 시내를 돌아봤습니다. 헤란이 가이드가 되어 아이들에게 통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케이블카도 타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대전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책방 잘 지켜주세요. 수민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래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너희도 건강하게 지내.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자. 차가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헤라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은 후 헤라는 2층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을빛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벌써 2달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손님들이 올까?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팔릴까? 어떤 손님이 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헤라는 일지를 펼쳤습니다. 매일 쓰는 일지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판매한 책 혼자 여행하는 법, 작은 카페의 꿈 2권. 오늘 들은 말 사장님, 이 책방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대학생 손님이 해준 말. 오늘의 깨달음 나이는 새 출발의 걸림돌이 아니라 더 깊은 경험의 밑바탕이다. 일지를 쓰면서 헤라는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버스 기사로 일할 때도 그 후 가족들을 돌볼 때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습니다. 정해진 노선을 달리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고 정해진 역할을 하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이 무의미했던 건 아닙니다. 35년의 버스 기사 경험은 그녀에게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시간들은 그녀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노선표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에서 작은 배 한 척이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다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어부의 배일 것입니다. 헤라는 그 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배의 선장도 자신처럼 매일 자신만의 항로를 정하고 바다로 나가겠구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안정된 현재를 벗어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라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삶이라는 것을. 72년을 살면서 헤라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헤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에는 소금 냄새와 함께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헤라는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결론을 적었습니다. 내가 오래 머문 정류장은 나쁘지 않았다. 다만 출발 시간을 내가 정하지 않았을 뿐. 이제는 제 시간에 출발하고 쉼표가 필요하면 쉬고 돌아갈 땐 돌아간다. 내 삶의 노선도는 내가 그린다. 멀리서 등대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 헤란도 이제 누군가에게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등대 말입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손님이 올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떤 책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확실성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헤라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닷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헤라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72세의 새로운 인생이 매일매일 써져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류장을 떠난 지 벌써 2달. 헤란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정류장을 떠나는 날 이야기를 마칩니다. 72세 오해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정류장은 어디인가요? 당신만의 노선도를 그려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